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해 드릴 책은 출판사 아르테, 지은이 캐서리 런델, 옴기니 김원종님의 임파서블 크리처스입니다. 이 책은 세상의 모든 신화와 전설이 교차하는 마법의 땅 아키펠라고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책 속의 등장인물 크리스토퍼는 어느 날 호수에 빠진 어린 동물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놀랍게도 신화에서나 봤던 사자의 몸에 독수리의 머리와 날개를 가진 아기 그리핀이었습니다. 한편 그리핀을 잃어버려 애타게 찾고 있던 소녀 멜은 크리스토퍼를 만나자 도움을 청합니다. 자신이 사는 마법의 땅 아키펠라고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자신은 살인자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멜의 부탁으로 신화 속 동물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 아키펠라고로 떠나게 되고 그곳에서 살인자를 피해 아키펠라고에서 벌어지는 불가사의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모험을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퍼서블 크리처스의 일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아주 화창한 날이었다. 무언가 그를 잡아먹으려 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건 검은 개처럼 생긴 짐승이었는데 지금껏 봐온 개들과는 좀 달랐다. 이빨은 그의 팔만큼이나 길었고 발톱은 참나무도 찢어버릴 듯했다. 그러므로 크리스토퍼 포레스터가 날쌔고 지혜롭게 또한 용기 있게 대처하여 잡아먹히지 않은 것은 대단한 일이었다. 또 다른 시작. 아주 화창한 날이었다. 누군가 그녀를 죽이려 하기 전까진 말이다. 멜은 숲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하늘을 나는 그녀의 양손은 한껏 펼쳐져 있었고 코트는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멜 아보리어는 바람이 불 때만 하늘을 날 수 있었다. 그날은 날씨가 완벽했다. 서쪽에서 바다 내음을 실은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그녀는 차가운 대기를 빙글빙글 비행하고 있었다. 몸에 걸친 비행용 코트는 두툼하고 너무 커서 소매를 4번이나 접어야 했다. 바람이 특별히 강하지 않더라도 위로 솟는 날이면 멜은 바람의 끄트머리를 잡아 날개를 펼치듯 열 수 있었는데 그러면 몸이 어느새 산들바람을 타고 두둥실 떠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은 숲 꼭대기까지 날아올라 신발로 나뭇가지 끝을 간지럽히고 또 아래로 휙 미끄러지듯 내려와 유니콘들을 놀라 흩어지게 하기도 한 후에 집으로 향했다. 부엌에 들어가자 고모 할머니 레오노어가 멜의 차가운 두 손을 만져보고는 투덜거리면서 뜨겁게 데운 과일차를 내왔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살인자였다. 도착. 습격이 있기 전날 크리스토퍼는 여객선 터미널 밖에 있는 벤치에 앉아 외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노스 런던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서 이곳 스코틀랜드까지 먼 길을 혼자 떠나온 그는 두 다리가 욱신거렸고 돌이라도 집어삼키고 싶을 만큼 배가 고팠다. 그때 다람쥐 한 마리가 벤치로 뛰어올라 그를 바라보더니 몸을 떨며 천천히 다가왔다. 다람쥐의 수염이 그의 무릎에 닿았다. 잠시 후 또 한 마리가 나타났고 곧이어
또 다른 한 마리가 합세했다. 곧 그의 발치에 모인 다람쥐는 7마리로 불어났다. 승차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한 여자가 고개를 돌려 이 광경을 응시하더니 옆에 있는 남자에게 말했다. 저 아이는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걸까요? 다람쥐 한 마리가 크리스토퍼의 신발 위로 뛰어올라 몸을 웅크렸다. 크리스토퍼가 웃음을 터뜨리자 다시 정강이 뼈를 타고 무릎까지 올라왔다. 거기가 마음에 드니?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그가 다람쥐에게 말을 붙였다. 먹이를 주나 봐요. 남자가 말하고는 크리스토퍼에게 소리쳤다. 얘야,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안 된다. 배탈이 날 수 있어. 알아요. 먹이 주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토퍼가 미소를 띤 채 대답했다. 사실 크리스토퍼는 가는 곳마다 동물들이 찾아와서 친구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곤 했다. 길에서는 고양이들이 와서 그의 발을 휘감고 팔자 모양으로 돌았다. 공원에서는 개들이 그를 향해 펄쩍펄쩍 뛰었고 여우 몇 마리가 우는 소리를 내며 그에게 다가와 축구 경기가 중단된 적도 있었다. 학교 소풍날에는 비둘기들이 그를 향해 날아왔고 햄스테드에 있는 야외 수영장에서는 수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갑자기 나타난 백조떼에 놀란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기 때문이다. 결국 안전요원이 그를 물 밖으로 쫓아내야 했다. 크리스토퍼는 미소를 지으며 휘파람을 불어 백조들을 수영장 밖으로 불러내고는 근처 덤불로 데려갔다. 이때 어린 백조 한 마리가 그의 어깨 위로 날아오르려다가 날카로운 물갈퀴로 상처를 남겼다. 그 자국이 몇 달이나 아물지 않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동물들이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소 거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약간의 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뭔가 냄새가 나서 그런 거야. 그의 아버지는 무심히 말하곤 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가 생각하기에 자신에게서 또래들과 크게 다른 냄새가 나는 것 같진 않았다. 아주 열심히 하지 않을 뿐이지 목욕도 거르진 않았다. 동물들이 따른다는 것은 소년에게 큰 기쁨이었고 그 기쁨은 몇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곧 이를 숨기는 법을 배우게 됐다. 아버지가 동물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는 동물들이 가까이 오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해했다. 저리 가! 라고 고함을 치며 고양이나 새들을 때로는 지하실의 쥐들을 쫓아버리곤 했다. 이제 크리스토퍼는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외출하지 않았다. 밖에서는 산토끼가 쫓아오거나 제비가 머리 위에 둥지를 지으려고 하거나 하는 일이 꼭 벌어졌기 때문이다. 사실은 늘 이렇지만은 않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크리스토퍼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분명 달랐다. 동물들은 그의 어머니에게도 다가왔었는데 크리스토퍼가 아기였을 때 리치먼드 공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아버지는 그를 어깨에 올리고는 어머니와 나란히 사슴 여러 마리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9년 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는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됐다. 무언가에 눌려 아래로 또 안으로 옴츠러든 것 같았다. 또한 집안의 물건들도 모두 쪼그라들고 빛이 바랜 듯 초라해졌다. 이런 이유로 크리스토퍼는 밤이 되어야 몰래 창문을 열어 새들을 집에 들일 수 있었다. 그는 양털로 된 남색 롱코트를 자주 입었는데 참새들은
때때로 코트의 겉주머니를 검사하듯 들여다보았다. 길을 걷다 멀리서 까마귀를 보면 인사를 하기 위해 일부러 멀리 돌아가기도 했다. 크리스토퍼는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까마귀들이 그의 팔을 밟고 어깨 위에 올라서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를 본 친구들이 녀석들이 눈을 쪼아댈 거야 라고 걱정했지만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동물들과 함께 있으면 그의 목소리는 한층 부드럽고 밝아졌다. 아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는 그의 말대로 친구들이 걱정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늘 그는 모든 준비를 마친 여유 있는 표정으로 동물들을 대했다. 까마귀들은 크리스토퍼에게 은단추와 클립, 동전을 가져다 주곤 했는데 그는 그렇게 모은 동전을 뚫어서 신발끈에 꿰어 목에 두르고 다녔다. 학교 상급생 중 몇몇이 놀리기도 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목걸이는 야생동물들을 늘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그만의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크리스토퍼는 1살씩 나이를 먹었고 키도 자랐다. 그는 줄곧 기다렸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크리스토퍼 자신도 알지 못했다. 다만 지금까지보다 가슴을 더 뜨겁게 해줄 무언가가 찾아오기를 바랐고 동물들은 이런 기대에 대한 약속처럼 느껴졌다. 그는 옳았다.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은 사건이 어느 날 느닷없이 벌어졌다. 또 다른 도착. 살인자는 배를 타고 찾아왔다. 두 손은 말끔했고 가벼운 발걸음에 평온한 모습이었다. 다만 그물에 걸린 파랑 쥐치를 끌어올리던 사람들 곁을 성큼성큼 지나가는 그의 주머니 속에는 칼이 숨겨져 있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쳐다봤지만 그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별다른 행동 없이 쭉 걸어가다가 보이지 않게 되자 곧 그를 잊어버렸다. 그가 계획한 대로였다. 그는 교묘하게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기술을 오랫동안 갈고 닦은 전문 살인자였다. 그의 머리카락은 길지도 짧지도 않고 신발은 시선을 끌지 않을 정도로만 광이 났다. 바다의 밑바닥만큼 어둡고 차가운 두 눈은 그 무엇도 오래 보지 않았다. 화창했던 그날 매를 주시하기 전까진 말이다. 돌이켜보면 그녀를 찾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하늘을 나는 소녀를 찾으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저기 6m 상공에서 갈매기 떼를 뚫고 날고 있는 소녀를 발견한다면 말이다. 아무리 아키펠라고라 할지라도 인간이 하늘을 나는 광경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멜이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운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다. 시작은 어떤 떠돌이 예언자가 갓 태어난 그녀에게 선물로 준 비행 코트였다. 예언자는 그녀의 이름을 지어주고는 자그마한 발 옆에 코트를 놓았다. 그런 다음 왜 주었는지는 왜 그녀에게 주었는지 설명하려 했으나 당시 멜의 어머니가 그녀를 낳자마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자리를 피해달라는 말을 듣고는 바로 떠나야 했다. 그러니 멜이 하늘로 향한 것은 누구에게 배워서가 아니다. 처음에 이웃들은 작은 아이가 맞지도 않는 코트를 입고는 바람을 맞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쳤다. 그러자 창피했던 멜은 다음 날부터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이른 시간에 일어났다. 처음에는 바람이 아래로 불기만 하면 뼈가 부러졌나 싶을 정도로 쿵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졌다. 또 양쪽 발목에 차례로 금이 가기도, 손목이 부러지기도, 새끼손가락이 손목에 닿을 만큼 꺾이기도 했다. 한쪽 엄지발톱이 기묘하게 느껴질 만큼 검푸른색으로 변해 떨어져 나간 적도 있다. 그러나 무릎에 상처가 나도 멜은 좌절하지 않았고 흐르는 피를 혀로 핥고 다시 나무에 올라 뛰어내리기를 반복하며 끝없이 도전했다. 결국 그녀는 이웃들이 틀렸음을 증명했다. 한 번은 근처에 사는 소년이 비웃자 이렇게 말했다. 아니, 난 꼭 해낼 거야. 네가 뭘 알아? 그즈음 멜은 고개를 쳐들고 당당하게 다녔는데 자신이 점점 까탈스러워지고 곧잘 어깃장을 놓거나 얼굴을 붉힌다는 걸, 더불어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 힘들게 느껴진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나 하늘만큼은 더할 나위 없는 공간이 되어주었다. 모두가 멜 아보리언이 땅에서는 꾀지지한 모습에 여러모로 서툴지라도 하늘을 날 때만큼은 명물이라고 했다. 9살이 되고 멜은 바람을 타고 땅으로 내려와 부드럽게 멈추는 법을 터득했다. 10살에는 양발 혹은 한 발의 끝으로만 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12살이 되고는 바람 속에서 턱을 가슴에 붙인 채 공중제비를 돌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 봄날의 어느 아침에 그녀는 부츠를 주머니에 넣고는 바다 위에서 맨발로 물수제비를 뜨고 발목계를 간지럽히는 바닷물과 짜릿한 속도감에 웃음 지으며 비행을 즐긴 참이었다. 살인마는 그런 매를 지켜보았고 그닥 매력 없는 미소를 지었다. 사실 멜은 집 정원과 근처 들판에서만 하늘을 날기로 고모 할머니 레오노어와 약속했었다. 따라서 레오노어가 멜이 어디까지 돌아다니는지 알았다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금지한 일은 책 한 권을 다 채울 정도로 많아서 전부 지킬 수가 없었다. 집안에서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 다들 그러다가 돌이 되는 거야. 멜은 갤리펀에게 변명하곤 했다. 혼자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손톱 깎는 가위로 앞머리를 자른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머리가 술에 취한 사람이 깎은 듯 좀 별나 보였지만 멜은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수가 놓인 식탁보에서 금실을 한 가닥 뽑아서 머리를 따을 때 끼워 장식하기도 했다. 숲에 가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레오노어가 잠에서 깨기 전에 동틀 무렵 아직 날이 희끄무레할 때 일어나 날아갔다. 멜은 그곳에서 만난 다람쥐와 비슷하고 초록색 털을 지닌 라토 토스카들과 친해지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과 꾸준히 만나며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함께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었다. 멜은 그들에게 갤리펀과 어떻게 만났는지, 즉 아직 알 속에 있던 갤리펀이 해안가에 떠밀려온 날의 일들을 말해주었다. 멜이 말했다. 그날 나는 옷을 차려입고 있었는데 그 차림 그대로 파도를 헤치며 알을 구하러 달려갔지. 갤리펀은 내 방 침대에서 알을 깨고 나왔어. 지금은 내 베개를 베고 자고 있고. 이를 들은 한 어린 라타토스카가 다른 친구에게 높고 날카로운 소리로 전했다. 제가 리시아 거의 중간까지 헤엄쳐갔대. 그것도 이브닝 드레스를 차려입은 채로 말이야. 그리고 알을 두고
어떤 레레이드랑 싸웠대. 멜은 갤리펀과 함께 유니콘을 찾고 감탕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으면서 몇 시간이나 숲을 뛰어다니곤 했다. 그러다가 알미라지 가족이 햇빛이 비치는 덤불 사이로 깡충깡충 뛰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늘 새싹이 솟아났다. 너무 가까이 가다가 아방크에게 물린 적도 있었다. 이 일로 멜은 레오노어에게 꾸중을 들었는데 물린 곳이 골마 염증이 심해져서 레오노어가 간호하느라 꼬박 7밤이나 세워야 했다. 그래도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자마자 멜은 다시 숲으로 향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숲에는 하늘이 있었다. 마을에서 기분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이를테면 사람들이 멜을 보고 고개를 저으며 그녀가 나이 많은 여성에게는 골칫덩이고 무거운 짐이라 말할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멜은 벌건 얼굴로 쏘아보고는 숲으로 뛰어가 하늘을 날며 기분을 풀었다. 멜에게 하늘은 자유 그 자체였다. 그녀는 적절한 자세를 취하며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기도 하면서 구름 속으로 높이 치솟고 또 치솟곤 했다. 땅에 내려올 때는 온몸이 흠뻑 젖고 볼도 빨개졌지만 마음은 승리감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이 놀이를 구름 먹기라 불렀다. 구름마다 흰색과 회색의 비율에 따라 온도나 맛과 향이 다 달랐다. 갤리퍼는 어려서 아직 함께 비행하지 못했으므로 그녀는 파란 털실로 짠 스웨터 안에 갤리펀을 넣고 불이 달린 머리만 내놓은 채 하늘을 날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몇몇 사람은 멜이 특별한 아이라고 생각했다. 그 중에는 자기 자녀와 비교하며 질투를 느끼는 사람도 있었고 단순히 그녀를 보며 즐거워하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빴고 보통은 그녀가 달리든 먹든 하늘을 날든 상관하지 않았다. 다만 그날 살인자는 그렇지 않았다. 프랭크 어리엇. 자동차 경적에 놀란 다람쥐들이 이리저리 사라졌다. 낡은 포드 자동차 한 대가 크리스토퍼가 앉아있는 벤치 앞에 멈추더니 70대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다. 크리스토퍼? 크리스토퍼 맞지? 차 위에는 갈매기 4마리가 앉아 있었다. 시내에 올 때마다 따라오는 녀석들이야. 크리스토퍼가 다가가자 프랭크 어리엇이 갈매기를 가리키며 스코틀랜드 특유의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동물들하고는 늘 이러고 지낸단다. 뭐 갈매기는 별로 신경 쓸 게 없지 않겠니? 밖에서 뭘 먹을 때만 아니면 말이야. 내 샌드위치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녀석들이거든. 그가 조수석에 잠금장치를 내리며 말했다. 크리스토퍼는 싱긋 웃으며 차에 올라탔다. 갈매기 중 하나가 함께 차에 오르려 했다. 프랭크가 이를 제지하고는 갈매기가 항의의 표시로 손과 차의 계기판에 남긴 똥을 닦아내자 크리스토퍼가 말했다. 7살 때 제 방 창문 빗장을 이빨로 갉아 들어오려고 했던 여우가 생각나요. 녀석을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는 제 무릎을 핥으려 하더라고요. 둘의 시선이 교차했을 때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어떤 느낌이 통했다. 프랭크가 먼저 시선을 돌렸다. 좋아. 그래. 그건 좋은 일이지. 정말요?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던데요? 크리스토퍼의 외할아버지는 콧바람도 기침도 아닌 소리를 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를 닮은, 즉
반만 웃는 듯한 웃음을 짓더니 산골짜기에 있는 자신의 집을 향해 4시간 거리의 운전을 시작했다. 크리스토퍼가 스코틀랜드로 오기를 원한 사람은 없었다. 누구보다 크리스토퍼가 가장 반대했다. 그는 어딘지도 모르는 먼 곳까지 가서 9년간 만난 적이 없는 어른과 휴일을 보내고 싶지 않았다. 외할아버지인 프랭크도 딱히 손자를 만나고 싶지는 않은 듯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멀리 출장을 가게 된 상황에서 달리 방법이 없어 급히 전화로 부탁했던 것이다. 크리스토퍼는 집에 혼자 머무르겠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아버지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지금 먼 이곳까지 와서 시내를 가로지르고 조그마한 영화관과 슈퍼마켓과 은행을 지나서 저 멀리 스코틀랜드의 산골로 가고 있는 것이다. 건물들이 희미해지고 나무들은 뚜렷해졌다. 프랭크가 샌드위치야 집에서 꿀을 발라 만든 비스킷을 꺼내고는 보온병에서 진한 커피를 따라주었다. 크리스토퍼는 할아버지가 보고 있지 않을 때 커피를 창밖으로 뱉었다. 커피에서 신발 녹는 맛이 났다. 하지만 신선하고 두꺼운 빵으로 만든 샌드위치는 훌륭했고 차창 밖 풍경은 볼 때마다 푸르름을 더했다. 우리가 가는 곳 근처에는 이웃이 없어. 가장 가까운 집도 30km 넘게 떨어져 있거든. 아직 도착하려면 멀었다. 자고 싶으면 좀 자둬라. 외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는 자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밖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흘러 길가의 집들이 보이지 않자 야생화가 있고 호수가 보이는 산길로 접어들었다. 길은 점점 가팔라졌고 토탄이 많아 색깔이 어두운 땅 위에는 가시금작화가 곳곳에 피어 있었다. 공기의 내음이 달라지고 있었다. 더 짙고 풍부한 자연의 냄새였다. 금지된 언덕 위. 다락방과 와인 저장고를 갖추고 있으며 못마땅한 표정의 여성들이 역시 못마땅한 표정의 작은 개를 저마다 안고 있는 그림이 걸려있는 프랭크 어리엇의 집은 오래전에는 분명히 으리으리했을 터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다. 온통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유리창엔 여기저기 금이가 있었고 그중 하나는 완전히 박살나서 종이와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가파른 언덕 아래에 있는 그 저택 주위를 정강이 높이의 풀과 뜨문뜨문 보이는 클로버와 데이지가 둘러싸고 있었다. 언덕은 중턱까지만 나무가 보였고 그 위로 정상까지는 진홍색 노을에 물든 땅의 맨살이 드러나 있었다. 프랭크가 차의 모퉁이를 잡고 끙끙대며 내리자 크리스토퍼가 지팡이를 건네주고는 뻣뻣한 동작으로 힘겹게 집으로 걸어가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팔꿈치를 기운 녹색 큐드로이 정장을 입은 노인이 생각보다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에게는 시선을 잡아끄는 무언가가 있었다. 두 손은 큼직했고 배가 적당히 나왔으며 어깨가 넓고 역시 널따란 턱 아래 목에는 주름이 잡혀 있었다. 눈썹은 몹시 덥수룩했는데 크리스토퍼는 몸의 나머지 부분이 눈썹보다 몇 초는 늦게 문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다. 거기에 가마우지처럼 한 발로 서 있을 필요는 없지 않니?
들어오려무나. 할아버지의 말에 크리스토퍼는 가방을 들고 뒤따랐다. 나무 타는 냄새와 음식 냄새가 났다. 집이 이제 낡아서 구석구석 고칠 데가 많단다. 그래도 깨끗하고 특히 벽은 대부분 멀쩡하지. 프랭크는 말하던 중에 자기 말을 확인하려는 듯 두리번거렸다. 네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후로 이 집에 아이가 온 적이 없구나. 뭐 필요한 거 있니? 여기 휴대폰 신호는 잡히나요? 크리스토퍼가 물었다. 미안하지만 전혀 미안하지 않은 듯 프랭크가 답했다. 크리스토퍼는 많이 실망했다. 그러면 제가 할아버지 차를 타고 전파가 잡힐 만한 데까지 가도 될까요? 노인이 그를 빤히 쳐다봤다. 운전할 나이가 되려면 아직 4, 5년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안 그러니? 하지만 할아버지 차는 자동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들이받을 게 나무 말고 또 있나요? 뭐 그렇다고 나무가 갑자기 휙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제발요. 프랭크는 한쪽 눈썹을 하얗게 센 앞머리에 닿을 만큼 높게 치켜세우며 말했다. 먼저 이 집 부근부터 익숙해져야 할 것 같구나. 그런 다음 다시 이야기하자. 꼭 할 말이 있거든. 크리스토퍼는 할아버지를 따라 거실로 들어갔다. 머리숱이 풍성한 제복 차림의 남자가 실물 크기로 그려진 유화가 눈에 들어왔다. 고수염이 멋진 분이네요. 크리스토퍼가 말했다.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정말이지. 지독하게 인상적인 그림 아니냐. 우리 먼 조상님인데 내 아버지 말씀으로는 벨기에 분이라던가. 그렇지만 이 집 자체나 집 안에 있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단다. 중요한 것은 말이지. 그의 눈이 크리스토퍼를 빠르게 훑었다. 집 밖에 있어. 프랭크는 손자와 함께 부엌과 옷가지를 두는 방, 약초와 보존식품, 콩,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멸치 통조림이 많이 있는 식료품 저장고를 둘러보았다. 이 집 안에서는 어디든 가도 좋고 또 밖으로도 길 쪽이라면 아무데나 가도 괜찮다. 하지만 네 아버지가 신신당부한 게 하나 있어. 언덕 꼭대기 근처에는 절대 얼씬도 하지 말거라. 얘야, 알아듣겠니? 크리스토퍼는 집 뒤쪽 창밖으로 눈을 돌려 우뚝 솟은 비탈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 위로 뛰어 올라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저기 산중턱에 있는 나무까지는 몰라도 그 이상은 절대 안 된다. 왜죠? 저기에 뭐가 있나요? 위험해서 그래. 프랭크가 다시 그를 데리고 복도를 따라가다가 이어진 계단을 오르며 말했다. 지팡이를 짚은 채 걸음을 뗄 때마다 쿵쿵 소리가 크게 났다. 어떻게 위험한데요? 알 필요 없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약속하거라. 하지만 저는 수영을 할 수 있고 등산도 잘해요. 어린애도 아니고요. 길을 잃고 헤매다가 혹시라도 광물을 캐려고 판 굴에 빠지거나 독 있는 열매 같은 걸 먹는 일도 없어요. 프랭크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 얘기는 그만하자꾸나. 네 아비가 원해서 그러는 거야. 딱 한 군데 가지 말라는 거잖니.
만약 저 나무들 너머에 있다가 내 눈에 띄면 홍구멍을 낼 테니 그리 알아라. 말을 마친 그가 어떤 방에 이르러 문을 열었다. 천장이 높고 흰색으로 페인트 칠한 침실이었는데 안에는 2인용 침대와 책이 꽂힌 선반이 보였다. 책들은 크리스토퍼가 무슨 뜻인지 짐작도 못할 언어로 쓰여 있었고 침대 위에는 검붉은 색의 스웨터가 한 벌 놓여 있었다. 여기가 네 침실이다. 책을 옮겨도 되고 벽에 낙서해도 좋으니 마음대로 편하게 쓰거라. 네, 너 입으라고 스웨터를 하나 짜두었다. 노인의 목덜미가 살짝 불그스레해졌다. 꼭 입을 필요는 없고 그가 헛기침을 했다. 저녁 식사는 8시에 할 거야. 새삼스럽지만 이 집에 온 걸 환영한다. 너는 내 손자니까 네가 오는 건 당연하지. 그렇지만 내가 말한 걸 잊지 말거라. 프랭크가 나갔다. 손자가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음을 깨닫지 못한 채 소년의 용의주도함은 노인이 현명함으로도 짚어내지 못할 때가 있기 마련이다.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출판사 아르테, 지은이 캐서린 런델, 옮기니 김원종님의 임퍼서블 크리스처스의 일부분을 낭독했습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